여러분, 삼성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반도체를 만들면서도 정작 그 반도체를 담는 기술만큼은 오랫동안 대만에 내줬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만드는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담는 기술은 남의 손에 맡겨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반전이 있습니다. 삼성이 그 빼앗긴 자리를 단번에 뒤집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유리 한 장입니다. 손주가 쓰는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칩을 넣어도 그 칩을 받쳐주는 바닥이 열을 못 버티면 성능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전기도 낭비됩니다. 배터리가 왜 빨리 닳는지 그 뿌리가 사실 기판에 있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삼성이 왜 이 싸움에 사활을 거는지, 그리고 과연 이번에는 대만을 이길 수 있는지 완전히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함께 알아가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리 한 장이 어떻게 반도체 세계를 바꾸는지, 먼저 기존 기판이 왜 무너지기 시작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반도체 칩이 아무리 빨라져도 왜 스마트폰은 여전히 뜨거워지고 배터리는 금방 닳는 걸까요? 그 답이 칩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칩을 올려놓는 바닥, 즉 기판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도체 기판이 지금껏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기판은 플라스틱 계열 소재로 만들어 왔습니다. 값이 싸고 다루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소재가 반도체 산업을 떠받쳐 왔습니다.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할 것 없이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이 플라스틱 계열 기판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반도체처럼 칩의 크기가 커지고 발열이 극도로 심해지면서 플라스틱이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열을 받으면 기판이 휘어버립니다. 마치 장마철에 물기를 머금은 두꺼운 종이 위에 정밀한 지도를 그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휘어도 그 위에 올려놓은 초정밀 회로 전체가 어긋나 버립니다. 수천억 원짜리 공정을 거쳐 만든 칩 하나가 통째로 쓸모없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는 칩이 커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칩 하나의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픽 반도체 분야의 선두 기업은 2027년에 내놓을 차세대 제품에 고성능 메모리를 최대 16개까지 하나의 기판 위에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메모리를 그렇게 많이 붙이면 패키지, 그러니까 칩을 담는 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판이 커지면 휘는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요. 그래서 휘지 않는 단단한 바닥이 점점 더 절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가 찾아낸 첫 번째 대안이 실리콘이었습니다. 칩과 기판 사이에 실리콘으로 만든 중간 다리를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이 중간 다리를 인터포저라고 부릅니다. 열에도 강하고 정밀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 인터포저 시장을 대만 기업이 사실상 틀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그것을 담는 구조만큼은 대만 손에 의존해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 인터포저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실리콘은 반도체를 만드는데도 모자라는 귀한 소재입니다. 그 귀한 소재를 기판에 갖다 쓰는 꼴이니 비용이 감당이 안 됐습니다. 플라스틱은 휘고 실리콘은 너무 비싸고 게다가 대만이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소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이입니다. 유리는 열을 받아도 거의 휘지 않습니다. 열을 받으면 늘어나는 정도를 열 팽창계수라고 하는데 유리는 이 수치가 플라스틱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낮습니다. 게다가 표면이 극도로 매끄러워서 머리카락 굵기의 수백 분의 1 수준으로 초미세 회로를 새길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미세해질수록 유리의 가치는 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면 전력 소모가 무려 30% 줄어듭니다. 손주 스마트폰 배터리가 하루를 버티던 것이 하루 반을 버티게 된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는 40% 빨라집니다. 두께도 25%가량 얇아집니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칩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들은 아직 상용화 이전 업계의 목표치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 세계 최대 기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판에서 삼성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삼성은 이 판에서 어디쯤 서 있을까요? 저는 이 대목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삼성의 전략은 한 회사가 혼자 달리는 그림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전략을 짜고 고객사를 끌어오고 삼성전기가 실제 양산을 맡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수십 년간 쌓은 유리 가공 기술로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한 그룹 안에 세 회사가 설계도를 그리고 공장을 돌리고 원자재를 다듬는 역할을 동시에 준 겁니다. 이 세 축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노리는 것은 실리콘 인터포저, 그 중간 다리를 유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만이 실리콘으로 장악한 첨단 패키징 시장을 유리로 한 번에 뒤집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유리 구멍을 정교하게 뚫는 기술을 가진 소재 기업에
직접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특별합니다. 유리에 구멍을 뚫을 때 보통은 물리적으로 때려서 뚫는데 그러면 유리가 잘 깨집니다. 이 회사는 레이저로 유리의 성질만 살짝 바꿔놓은 다음 화학약품으로 그 부분만 녹여내는 방식을 씁니다. 깨뜨리지 않고 정교하게 뚫는 겁니다. 부품은 거래로 끝나지만 지분 투자는 관계를 묶는 것입니다. 판이 열리기 전에 미리 줄을 세워두는 전략입니다. 삼성전기는 세종 사업장에 시험 생산 라인을 이미 돌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그동안 연구소에서 조용히 연구만 하던 유리기판 조직을 실제 영업과 판매를 담당하는 사업부로 옮겼습니다. 연구소에 있었다는 것은 아직 팔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고 사업부로 옮겼다는 것은 이제 팔겠다는 신호등이 켜진 것입니다. 삼성전기 사장은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서 2027년 유리기판 양산을 목표로 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일본 스미토모 화학그룹과 유리기판 핵심 소재를 만드는 합작법인도 세웠습니다. 삼성전기가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이 합작법인은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자기 손으로 쥐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재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품 하나를 사오는 것과 소재 생산까지 직접 장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카드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화면 패널을 만들어 온 이 회사는 유리를 얇게 깎고 깨지지 않게 다루는 기술만큼은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화면을 만들며 쌓은 그 노하우가 반도체 유리기판 생산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삼성전기가 빠르게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배경에는 같은 그룹 안에 이미 수십 년 경력의 유리장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처음부터 쌓아야 하는 유리 가공 노하우를 삼성은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유리기판을 2028년쯤 실제 반도체 패키징에 도입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2027년 양산을 시작하면 삼성전자가 그것을 받아 자사 반도체 패키징에 적용하는 수순입니다. 연구에서 양산으로, 양산에서 실제 제품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맞물리면 대만이 장악한 첨단 패키징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 삼성만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먼저 뛰어든 회사가 있습니다. SK그룹의 자회사 앱솔릭스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 조지아주에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세우고 이 판에서 가장 앞서 달렸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까지 확보했습니다. 아무도 말 안 한 치명적인 구멍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양산 목표가 지금까지 3차례나 뒤로 밀렸습니다. 처음 목표였던 2024년 6월부터 지금까지 3년이 밀린 겁니다. 가장 먼저 달렸는데 가장 많이 넘어진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기판은 꿈의 기판이라는 별명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명은 기대이기도 하고 아직 아무도 완전히 이루지 못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앱솔릭스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당초 2024년 6월 상업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준공이 늦어지면서 2025년 양산으로 한 차례 밀렸습니다. 이후 2026년 인증 완료로 다시 조정됐습니다. 지금은 2027년 양산이 목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앱솔릭스에 투입된 누적 자금만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추가로 약 5,900억 원이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본격 양산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초 공장을 지은 회사조차 이만큼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리기판이 얼마나 다루기 어려운 소재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문제의 핵심은 수율입니다. 유리는 잘 깨집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백 분의 1짜리 구멍을 수백만 개 뚫어야 하는 공정에서 유리를 깨지 않고 정밀하게 가공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량으로 찍어내다 보면 불량품이 쏟아지기 쉽습니다. 불량품 비율이 높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만드는 비용도 아직 기존 소재보다 높습니다. 삼성전기의 2027년 양산 목표도 앞서 달린 회사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그대로 지켜질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리기판을 만드는 공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해가 됩니다. 유리기판을 완성하려면 크게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유리의 미세한 구멍을 뚫는 단계입니다. 이 구멍이 있어야 전기 신호가 유리 위아래로 흐를 수 있습니다. 구멍 하나의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의 수백 분의 1 수준입니다. 이 구멍을 수백만 개 뚫어야 하는데 단 하나만 어긋나도 그 위에 올린 칩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 다음은 이 구멍에 도금을 입히는 단계입니다. 전기가 통하도록 금속막을 입혀야 합니다. 마지막은 검사 단계입니다. 유리 안쪽에 숨어있는 결함은 눈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듯이 유리 안쪽을 투과해서 들여다보는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3단계 중 하나라도 삐끗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유리를 다뤄본 경험을 앞세워 이 시장에 대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본력과 가격 경쟁력이 막강합니다. 우리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번 겪어본 길입니다. 한국 기업이 기술로 먼저 열어놓은 시장에 중국이 물량과 가격으로 밀고 들어와 통째로 가져간 그 경험 말입니다. 액정 표시 장치 패널 시장이 그랬고 태양광 패널 시장이 그랬습니다. 기술로 앞서 있다고 해도 양산이 본격화되고 가격 싸움이 붙으면 완전히 다른 국면이 됩니다. 기술 격차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가 진짜 관건입니다. 인텔 이야기도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인텔이 유리기판 사업에서 손을 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을 경쟁자가 사라진 것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인텔은 내부에서 직접 개발하던 규모를 줄이고 외부 업체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겁니다. 2026년 초 일본 전시회에서도 새로운 유리기판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재편입니다. 인텔이 외부 조달로 전환했다는 것은 양산 능력을 갖춘 회사들한테 물량이 흘러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텔이 기술 라이선스를 외부에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자가 사라진 게 아니라 전선이 더 복잡해진 겁니다. 기대감이 앞서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양산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대만으로 주목받는 시장은 정작 실적이 나오기 전에 기대가 소진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기도 전에 수확을 기대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시장 규모 전망도 조사 기관마다 크게 다릅니다. 2024년 약 23억 달러에서 2034년 42억 달러로 본다는 곳이 있는가 하면 훨씬 더 공격적인 수치를 내놓는 곳도 있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숫자를 마치 확정된 미래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거리를 냉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현실을 알면서도 왜 삼성은, 왜 한국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가 커질수록 기존 플라스틱 기판은 열에 휘어버렸습니다. 실리콘은 너무 비쌌고 대만이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그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소재로 떠올랐고 전력 소모 30% 절감, 처리 속도 40% 향상, 두께 25% 감소라는 목표치가 세계 기업들을 이 판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삼성은 전자와 전기와 디스플레이 세 축을 묶어 이 판을 통째로 가져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달린 회사조차 세 차례 넘어졌을 만큼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율 문제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고 중국의 추격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이면서 정작 그것을 담는 기술은 남에게 맡겨왔습니다. 그 구조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유리기판은 다릅니다. 아직 아무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새 판입니다. 그리고 유리를 얇게 깎고 다루는 기술은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수십 년간 쌓아온 바로 그 노하우입니다.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문을 열 수 있는 구조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디스플레이 시장을 먼저 열었다가 중국에 내줬을 때 그 패배의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준비가 늦었고 판이 바뀌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기술로 먼저 열어놓고 물량으로 내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처음 개척한 서빙 로봇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페와 식당에 처음 로봇을 들여온 것은 한국 기업이었는데 중국이 반값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시장 전체를 내줬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시장에서 그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자를 편든다고 합니다. 삼성이 그리고 한국이 이 싸움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는 그 뼈아픈 경험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습니다. 이 유리기판 경쟁이 우리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패권이 한국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단순히 기업 경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벌어놓은 강점을 패키징까지 이어간다면 반도체 산업 전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커집니다. 그것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수출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삶의 기반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손주가 쓰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더 오래가는 것,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드는 회사가 한국 기업이라는 것,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싸움입니다. 2027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양산 목표 시점이 지켜지느냐, 수율 문제가 풀리느냐, 중국의 추격을 얼마나 앞서가느냐,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반도체 패키징 패권의 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삼성이 대만에 빼앗긴 그 자리를 유리기판으로 되찾을 수 있는지 그 답이 나오는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삼성이 이번에는 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쉽지 않다고 보십니까?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하나가 서로에게 큰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